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교수로 있는 홍진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신건강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정신건강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그런 추적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이라고 국가에서 정신건강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 생긴 연구개발단에서 공모한 그런 과제를 제가 응모를 해서 4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이 연구에 대한 제가 이 연구 때문에 첫 해에 마치고 상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점점 이제 관심이 식어서 아무도 저한테 이런 강의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서 좀 서운했었는데 이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심리 상태에 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서 전학을 하거나 또는 어떤 새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약간 그 친구들의 낯섦 이런 것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특히 나는 수줍어서 말을 잘 못 거는데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친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에게 섞이는 과정에 생기는 약간 소외감 또는 약간 따돌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인간에 불러일으키는 본능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을 떠나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정착한 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생겨났던 많은 북한에서 있었던 것, 또 제3국에 있었던 것,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리뷰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추적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 상황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였을 때,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해졌을 때, 한 해에 약 한 3,000명까지 입국하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최근에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1,000명여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2016년도인데요. 저희들이 북한에서 떠나서 한국에 온 지 오래된 분들은 너무 이제 한국 문화에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동질적인 집단을 관찰하자.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서 떠나서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이내 된 분들만을 저희가 대상자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약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 3만 명 정도 분들의 성별을 보면 한 4분의 3 정도가 여성들이시고 나이는 20대, 30대가 대략 한 60% 가까이를 차지해서 비교적 젊은 층에 여성들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남성은 적고 여성이 더 많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인신매매처럼 젊은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 혼자서는 탈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브로커들이 이 사람을 결혼 형태로 또는 어떤 가정부 형태로 매매를 할 때 이들이 이제 이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북한을 이제 떠나게 되겠고요. 또 중국에서는 이제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이제 집안 내에서 뭔가 숨어서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끌려가지 않고 중국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오히려 생존 본능이 더 높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의 출신 지역들을 보면 주로 함경도 지역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경도 쪽이 많이 탈출하게 되는 이유들은 그쪽 두만강 쪽이 강이 좁아서 약 한 10m, 20m만 얕은 강을 건너면 특히 겨울에는
조금만 뛰기만 해도 경찰의 눈을 피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들도 있고요. 또 함경도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곤궁한 그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평양이나 개성에서 출신들은 한 2% 정도 미만으로 알려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조사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북한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팔려갈 수밖에 없던 처지에 있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약간 학력이 높지 않고 생존에서 어려움 겪고 있던 그런 분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흔히 이제 자유의 억압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떠나는 것보다는 당장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탈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쿠바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쿠바에 가서 한 2, 3일 정도 있으면서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미국의 경제적 압박 때문에 더 어려운 점도 있긴 하지만 대략 쿠바 젊은이들은 어떤 직업을 의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월 2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월급 2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하루 생계를 유지할 때는 국가 배급망을 주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도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갈 수 없고 또 하다못해 핸드폰을 하고 싶어도 핸드폰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용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서 거기서 친구와 또는 애인과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과 단절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들 역시 이런 억압으로부터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큰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쿠바 젊은이들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것들이고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로서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체험이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제3국으로 탈출한 뒤에는 어떤 탈북 과정에서 발각이 돼서 다시 북송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로 돌아갈 경우에는 체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또 실제 다시 재탈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3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는 폭력, 또 학대, 그리고 성적인 폭력 등을 포함한 굉장히 개고생하는 삶들을 사시면서 결국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붙잡혀서 공안들에 붙잡혀서 다시 북한에 압송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렵게 몇 년간을 살다가 또 현지에 있는 남성과 결혼을 매개로 탈출을 했다가 그 남성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결국 그들에게 아이를 낳고 나서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제 도망 나온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국에 온 다음에는 매우 많은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한국에 오게 되지만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는 이질감을 극복해서 탈북자라는 그런 차별을 갖다 극복해서 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것들이 쉬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겠고요. 또 현지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구에 담고자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결과들을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에는 이분들의 정신질환이 대략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이런 정신질환의 특성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같은 시기에 실시된 같은 방법으로 이용된 우리나라 전국의 일반 인구에서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비교를 통해서 이 탈북민들의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마다 이분들의 정신건강을 우울하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또 알코올 사용, 자살 이런 것들을 갖다가 6개월마다 저희 추적을 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체험들은 어떤 기존의 심리 체계로서는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질적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체험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뭔가 체계화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질적 조사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첫 해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신질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대략 정착한 지 3년 이내에 약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대략
요 시기에 해당돼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3,00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정도 샘플링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모집단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샘플링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탈북자의 전반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그 정신건강 이런 것들로 연구하는 것들을 전혀 협조해 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몰래 이 연구를 이제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질환은 흔한 정신질환이는 우울증,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범불안 장애, 강박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같은 공포증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센터라고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게 되겠는데요. 사회 적응 훈련을 마친 나에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게 되는데 그때 하나 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도움을 받고 관리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서 저희 모을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모으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요. 우리 조사는 이 조사원이 직접 그 조사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집에 오는 것을 거부감을 가질 때는 집 앞에 있는 카페에 만나서 약 한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설문을 완성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적 조사는 저희가 대면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부족해서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구글 독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응답을 하도록 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모으는 방식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조사를 했고 저희가 작년 말에 조사를 완료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다른 연구비를 통해서 다시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설문조사, 동일한 방식의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연구비라도 남아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이 이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경우들도 많고 이름을 바꾸고 또는 잠적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탈락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얻을 수 있는 만큼 계속 조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도구들은 대략 이런 것들인데요. 저희들한테 한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과연 설문 도구가 이런 탈북민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조사를 하기 전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을 저희가 북한어판을 개발했고요. 이 북한어판들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들을 북한어 학자들과 탈북민들의 감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표현을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이 표현들은 우린 탈북민들이 주로 함경도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함경도 사투리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로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구들을 탈북민들한테 적용했을 때 비교적 별 어려움 없이 하시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구는 이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설문 도구인데요.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도구인데 직접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 설문 내용을 쭉 읽어보고 들려주고 거기다 yes, no로 대답한 것 따라서 쭉 알고리즘을 따라가면 특정 정신질환이 있다 없다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우울증에 사용되는 것들, 정신적인 외상에 관한 것들, ISR, 알코올 사용장애 오디트, 회복 탄력성에 관한 우리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것만 측정을 하면 안 되고 좀 이분들의 긍정적인 면도 한번 추정해보자.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 관한 그런 설문지도 저희들이 한번 넣어봤었고요. 그리고 자살 성향에 대해서도 첫 해와 그래서 추적 반복적으로 그분들 자살 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이분들이 현재 지난 1년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고 또 사회에 어떤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꾸준히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샘플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서 대략적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수준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는 동일 연도에 시행됐던 전국 정신질환 실태역학조사 약 한 5,100명에서 실시됐던 데이터고요. 이때는 18세 이상 5,100명이었지만 실제 이 70세 이상의 분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일반 인구 비슷한 연령끼리 에이지 섹스를 어저스트해서 웨이팅을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사람의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질환 유병률, 평생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요. 대략 주요 우울장애, 요즘 특히 이제 뭐 코로나 블루니 해서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겠는데, 이 북한 사람들은 살면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한 22%, 그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한 5% 정도 병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서 약 한 4배 정도 이상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PTSD, 정신적 큰 외상을 당한 후에 나타나는 그런 외상 후 증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북한 주민들은 12.2%, 거의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한 1.4% 정도 경험하는 것으로 약 한 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포증, 약간 사람들이랑 같이 사람 많은 공간에 가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의 경우도 북한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서 한 서너 배 차이가 났었고요. 또 사소한 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범불안 장애의 경우도 약 한 7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또 특정한 대상들,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곳이나 또는 뭐 자연재해나 또는 사람이 많은 곳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경우도 실은 이제 일반 인구에 비해서 약 한 3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니코틴 장애도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도 저희들 의외였는데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북한 주민이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정신 장애가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높은 수준들은 이런 불안 우울 장애에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장애에서 좀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CD에서는 정신질환이 발생을 했다면 그게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각각 그 정신질환이 어느 나라에서 주로 발생했는지를 갖다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포증에 해당되는 것들은 84%가 북한에서 발생을 했고, 중국에서 일부 발생을 했고요. 범불안 장애도 역시 대부분이 북한에서 발생을 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도 3분의 2가 북한에서 발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소셜 포비아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한 반 정도, 중국에서 그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PTSD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북한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니코틴 사용 장애나 우울증의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발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신적 심각한 외상을, 공포심을 느끼는 경험들은 북한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실제 정신적 심한 외상을 당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울증의 경우에는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많이 우울증을 발병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북한에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알코올을 과연 북한에서 먹을 수가 있는가 해서 탈북민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알코올을 사 먹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공유들을 이용해서 집에서 술이라도 먹어야지 하루하루를 갖다가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이런 북한 사회에서의 어떤 공포심 그리고 삶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술로서 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많은 관심이 이제 자살에 관한 행동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나라 일반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바는 이제 북한 남성, 그 옆에 것은 북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는 이제 한국 남성, 한국 여성인데요. 자살 생각이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편인데요. 남성에서는 북한과 한국이 그렇게 자살 생각 면에서는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살 여성에서의 경우는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한국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자살 생각을 경험한 율이 높았고 이것은 지난 살면서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약 한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요. 자살 계획의 경우에는 자살 생각보다는 남북 간의 차이가 커서 대략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가장 놀라웠던 것은 탈북민들에서 자살 기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 생각이 있는 분이 18%인데 자살 생각이 시도를 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 12%, 여성의 경우는 32%에서 18%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 현지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살 생각이 14%, 16%일 때 2.3% 정도로 한 7분의 1에서만 자살 기도를 하는 데 비해서 이 북한 탈북 주민들은 자살 생각이 들면 자살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은 뭐냐면 이런 자살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자살 기도로까지 옮기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시키게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너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든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 정말 끝장을 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충동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이들에게 뭔가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지지체계,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것을 참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감이 드는데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노출되면서 특히 이 중국에서 이 자살 생각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이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들의 체험과 관련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살 관련 행동들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자살 생각을 보면 북한에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중국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남한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4.7%에 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 기도의 경우에는 역시 3분의 2가 중국에서 자살 기도를 하는 것을 봐서 이들이 짧은 기간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외상과 또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행동과 관련된 이런 인자들을 보게 되면 여성이 훨씬 더 높고요. 특히 이제 남한에 친구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더 높았고요. 북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 자기 자신이 한국에서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5배 높고, 북한에서 군복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적은 편이고요. 북한에 재송환되는 사람들이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그 북한에 살아오면서 어떤 외상 사건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그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했을 때 외상 사건을 얼마나 경험했는지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대략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각하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당하거나 그런 죽을 것 같은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갖다 물어보게 되면 약 한 15% 정도가 응답을 하고요. 그 응답한 것에 대부분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정신적 외상은 교통사고랑 관련되어 있는, 교통사고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가 제일 흔한 그 정신적 외상이 되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은 순서부터 했는데요. 약 300명 중에서 약 37%에 해당되는 분들이 살해당하거나 또는 상해를 당하는 것을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 37%의 주민들이 주로 목격한 것들은 뭐냐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 처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북한 주민들은 자기 동네에서 어떤 당의 지시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좀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때문에 공개 처형하는 것들을 바로 모여서 공중 집회를 통해서 목격을 해야 되는데 그 목격을 한 것들이 실은 굉장히 큰 정신적 외상으로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약 한 27%의 사람들이 그런 탈북 과정에서 또는 북한에서 숨어 사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되겠고요. 신체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18%가 경험을 하게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당하는 것에 비해서 한 8배 정도에 해당되는 폭행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당하게 되겠고요. 또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또는 포로가 되거나 납치된 경험,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정도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 약 한 8배 정도 북한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되고, 성폭행의 비율도 우리나라 사람은 한 0.1% 정도 경험한다고 보고한 데 비해서 북한 주민은 약 3.3%가 경험한다고 대답을 해서 약 30% 이상, 30배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성폭행들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이 약 한 12%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약 12%의 북한 주민과 우리나라 사람 약 1.4%의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외상을 당하는지를 봤더니 대략 그 외상 사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 생기는 비율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을 보여서 인간이라면 이런 심각한 외상을 당하면 일정 비율의 사람들은 이런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떤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잘 생기거나 또는 어떤 가장을 하거나 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들이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여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평생 이용했는지를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그 하나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하나원에 정신과 의사 공보의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정신건강 쪽의 전문가신데요. 이제 그분이 거의 모든 탈북하신 분들을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높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3년 동안 의료급여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다하게 돈을 내지 않고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략 한 10% 정도의 국민들이 살면서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데 비해서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탈북민들은 한 2배 정도 높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은 이분들이 정신적 외상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서비스 접근성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약 한 20년 전 우리나라 사람 정신질환에 갖고 있던, 정신과 치료에 갖고 있던 편견 수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가기 싫어하는, 아주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 정신과 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높지 않은 것으로, 가려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난 5년 전, 그리고 현재, 그리고 5년 후에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최악의 상황을 0점으로 가장 최상의 상태를 10점으로 했을 때 너의 상태를 갖다 한번 기록해보라 라고, 평가해보라 라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국 사람 것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를 한 6점 정도로 평가하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5년 전에 그때가 좀 나았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그때가 좀 더 나았다라고 하시고요. 하지만 5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질 것 같아 라고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북한 사람들은 5년 전의 삶에 대해서 3.5점이라는 아주 최악의 상태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에 와 있는 지난 1년 동안을 한국 사람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꽤 근접하게, 나 지난 1년 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았어. 그리고 5년 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기대감 속에서 나는 5년 뒤에 나는 삶이 한 최상의 10점이라면 난 적어도 한 8점 가까이 나는 삶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삶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봤더니 이분들이 어떤 자기 자신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자유에 대한 기대감이 삶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는 거예요. 그들이 탈출할 땐 적어도 자유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에 정착한 뒤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나의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 많이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었고요. 또 자기가 느끼는 현재 느끼는 외로움이 낮을수록 내 5년 뒤가 삶이 참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들이 외로움과 또 이들이 자유를 잘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들의 삶의 만족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구나 라고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추적 연구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략 첫 해에는 300명, 그 후로는 저희가 많게는 한 200명, 적게는 한 170명 정도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분들의 인구사역적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요. 연기할 때 대략 한 배우자, 누군가랑 같이 배우자 또는 동거인, 그 동거인을 이제 그 어떤 애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같이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인지 읽는 사람마다 조금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같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저희가 처음 조사 시작할 때에 비해서 3년이 지난 뒤에 한 2배 정도 동거인이 생겨났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뭔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것들을 봐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비교적 사람들끼리 뭔가 뭉치는 것들이 보이는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직업에 관한 것들도 처음에는 한 20% 정도였는데 뭔가 돈을 버는 활동은 한 50% 정도까지 도달했지만 그 이후로는 별로 증가하지 않아서 이 50%를 과연 높다고 말할지 낮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탈북민들이 50% 정도 수준은 조금 이들이 네트워크가 없다는 것을 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한 달 평균 소득인데 저희 사실 연계할 때는 소득을 직접 쓰지 않고 카테고리를 써서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100만 원보다 낮은 수준, 대부분이 직업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급여가 2년 뒤에 있어서부터는 한 170만 원 정도 수준은 높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인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그 급여를 받으면서 어렵게 생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에 삶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 사건들로부터 많은 기억들로 시달리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에 대한 충격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기존에 한 개 추정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결과도 조금씩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였었는데 저희 연구 결과들은 첫 0년도에 비해서 1년도에 그때보다 줄지 않았고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증가 폭이 약간 5점, 5, 6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것들이 줄지 않고 지속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들의 삶에서 이들이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겪었던 삶의 외상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또 이들의 우울 증상도 저희들 예상에는 한국에 와서 점점 우울해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우울 점수가 조금씩 증가하였고 이것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알코올 사용량의 점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삶이 아까 말씀드릴 때 현재에 비해서 5년이 됐을 때는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0년도에 비해서 점차 매 6개월마다 감소되기 시작해서 36개월에는 훨씬 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분들이 한국에 처음 정착했을 때는 내 5년 후에 대해서 많은 장밋빛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 이들을 추적했을 때는 삶의 만족도가 점차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난 해결할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척도가 되겠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 점수는 사실은 우울증이나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수라고 저희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 점수 자체가 매년 지날수록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많은 나는 여러 좌절을 겪으면서 이들이 회복에서 극복하기보다는 점점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 점수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아직은 통계적 유의성은 아니지만 뉴메리컬하게는 뚜렷하게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살 생각은 저희가 0년도에는 지난 살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한 31%가 그런 대답을 했었고요. 이들에 대해서 12개월 때부터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물어봤었고요. 그때 12% 또 3년도에는 16%가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 1년 자살 생각률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들의 삶 속에서 받는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숫자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요. 자살 0년도에 살면서 지난 1년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 자살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분이 172명이 전체 172명 중에서 자살 생각이 없었다는 분이 109명, 63%고요. 자살 생각이 있었다는 분이 63명에 해당되시는데 이분들을 3년 동안 봤더니 109명 중에서 101명은 계속 자살 생각이 없었지만 이 중 8명은 새롭게
자살 생각이 생겼었고요. 그 중에서 2명은 실제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이 있었던 63명 중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 없어진 분이 41%, 한 60% 정도는 자살 생각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자살 생각이 지속됐었고, 이분들 중에 8명, 그래서 총 10명이 지난 1년 동안 자살 기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처음에 자살 생각이 있었던 분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줄긴 했지만 자살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17%의 사람들은 그 역시 아직도 꽤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탈북했다가 북송된 북한 핵과학자의 자살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 탈북을 했다가 이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서 자살 기도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한국행위 시도했다가 붙잡힌 위기에 놓였을 때 일가족이 그냥 중국에서 자살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게 되겠고요. 또 작년도에는 여러분 관악구에서 탈북자 모녀가 굶긴 채 굶어서 아사한 것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어떤 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자살에 가까운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 일가족이 자살한 일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과연 자살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제가 사실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데 신문에 난 데이터들 놓고 보면 작년도에 약 한 10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인구 10만 명 단위로 생각하게 되면 약 한 30명 정도 수준이고 이것을 이제 연령 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어드저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 탈북민들의 연령이 매우 낮다는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에 비해서 2배 이상 자살률이 높다고 말하는 게 그 과학적인 결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통일부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고 탈북민들이 실제 우리나라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런 표준화된 방법으로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적 자본의 추이인데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지를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자원봉사를 한 지 있는데 비슷한 트렌드를 보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데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76% 정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교적 행사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것들의 약 한 38% 정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이 사회적 자본의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저희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48% 정도 사람들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반수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 중에서 한 반수 정도 가까운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그동안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믿을 만한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이분들이 결국 많은 사람도 상처받고 실망받고 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은 생각 들고 따라서 이 한국 사회에서 하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서 예스라고 하지만 실제로 노인 경우들도 구분할 수 없을 거고 노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를 보게 되면 주위 사람으로도 정신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보면 그 점수가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주위 사람으로도 실제적인 생활에서 도움을 얼마나 받는지 역시 3년 사이에 점차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민에서 모원 상실에 대한 질적 조사를 갖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지만 한국에 왔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이 가족들을 상실했지만 그들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가 없는 하지만 또 상실됐다고 볼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감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하고 살아가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장혜인 교수 연구팀에서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아있는데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만날 수가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말 애매한 것 같다. 이산 가족들은 언젠가는 순서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탈북민들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내 형제나 부모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만날 수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돌아가신 분은 이제 내려놓죠. 하지만 그림자만 남는 거죠. 하지만
우리 딸들은 살아있으니까 아무 때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 갖다 과연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탈북민들은 탈입국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재결합하기도 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들 외상 사건 중에서 가족과 이별을 매우 높게 보고하고 있고, 남한 생활의 불만족의 이유도 가족과 이별을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배려할 수도 없는 것, 볼 수는 없지만 생존해 있고 만날 수 없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삶은 지속되어야 된다는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11명들 중에서 2명만 실제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가 않고 어떤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통화를 갖다가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지인을 통해서 생존만 확인하는 분들이 일부 있으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들을 살펴보게 되면 1단계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상실이 발생하는 시기가 되겠죠. 탈북을 하고 작별을 하게 되는데 기약도 없는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이 놓을 수 없는 가족을 두게 되겠고, 교류가 불가한 상태에서 상실을 경험하게 되겠고요. 이 모호한 상실이 생겨나고, 또 이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그들의 실제 심리적으로는 부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속에서 마음속으로 그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는데, 이때 이 가족들을 내 마음속에서 품고 나의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하지만 여기의 삶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 또 여기서 거기에서의 교류를 갖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유지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게 되겠고요. 또 이들이 존재는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항상 마음속에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 어떤 정체성의 재구성, 또 두 체계를 통합하고 심리적인 의미를 생성하는 그런 심리적 프로세스들을 갖게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은 결국 관계를 통한 힘, 그래서 남한 내의 가족들을 구성하고 또 힘이 되는 어떤 지인과의 관계들이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 삶의 어떤 현실을 안정화시키는 것들, 남한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북한 가족들을 거꾸로 돈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저기에서의 교류 여건들을 갖다 강화해서 지각된 어떤 정치 상황들, 또 재결합의 가능성들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본인이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겠고요. 또 이들의 어떤 작용과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일상의 전환을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치솟는 그런 그리움을 갖다가 스스로 달래는 방법, 또 초월적 힘에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저기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지속하고 어떤 자신의 역할을 잘 유지하고 여기서 삶의 가족들의 관계를 확정하고 또 그때그때 그들에게서 지금 여기 나에게로 어떤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입니다.